선생님, 속이 안 좋아서요. 아래 편의점에 컵라면만 사올게요. 금방 올게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제 약혼녀 수연이 겉옷을 챙겨 입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컵라면 사러 가는데 왜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45분. 1시간이 지났어요. 3시 15분. 2시간. 4시가 넘어가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스쳤죠.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뚝, 뚝.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침실로 달려갔어요.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그녀의 옷, 신발, 가방. 어제까지 빼곡히 걸려있던 그녀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화장대 위에 늘 놓여있던 향수병도, 립스틱도, 손거울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친 거구나. 나를 버리고. 계획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은 평생,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날 오전 10시 탐정사무소에서 제가 듣게 될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은빛다락방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들이 모여 더 다양한 사연들을 전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처절한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수, 올해 70입니다. 서울 강남 펜트하우스 32층. 밤이 되면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제 집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1975년 25의 나이에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밤을 새워 일하고 주말도 없이 달렸습니다. 30년을 뛰어 중견기업 CEO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5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여보,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아내가 그렇게 말한 게 2019년 3월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사기였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너무 빨랐죠. 병실에서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7월의 어느 새벽이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도 서운해하지 마요. 당신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 뒤로 이 넓은 집이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어요. TV도 보고 신문도 읽고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골프장도 나갔죠. 그러면 시간이 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에 혼자 앉습니다. 가정부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건너편 빈 의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오늘 김 사장이랑 골프 쳤는데 3타 차이로 이겼어. 여보,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군. 여보, 이 반찬 맛있네. 뭐가 들어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음식을 입에 넣어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밤 10시 침대에 누워요. 천장을 바라보며 옆자리를 확인합니다. 비어있죠? 아내의 베개는 그대로인데 아내의 이불도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어요. 손을 뻗으면
아내의 온기가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이불 뿐이었죠. 그러면 눈물이 났어요. 이름 먹은 노인이 혼자 이불 속에서 우는 겁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깨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침대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 불이 꺼져 있으면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늘 작은 무드등을 켜두곤 했거든요. 여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뼈라도 부러지면 어떡해요. 그 작은 배려가 그리웠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남은 인생을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딸은 제주도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올 뿐이었죠. 아버지, 건강하시죠? 밥 잘 드시고 계시죠? 고마운 일이지만 그 짧은 통화가 끝나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이 간절한 외로움이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간 시작이었습니다. 외로운 노인, 돈은 있지만 마음을 기댈 곳 없는 남자. 저는 사기꾼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작년 봄 골프장에서였습니다. 형님,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세요. 김 사장이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30년 지기 사업 파트너였죠. 제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친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입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는데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님,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제 처제입니다. 자네 처제? 네, 형님. 미국 LA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최근에 한국 들어왔어요. 미술을 전공했고 화랑 일도 했던 교양 있는 여성이에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형님께서 워낙 외로워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정말 큰맘 먹고 이 자리를 만들려는 겁니다. 30년 동안 저와 함께한 사람이 자기 처제를 소개하겠다는데 의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았네. 한번 만나보지. 그 순간 저는 운명의 덫에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녁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이른이 뭔데 맞선을 보러 가나? 하지만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입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우아함.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건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톤이 제 귓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식사 내내 그녀는 제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였어요. 1970년대에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아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공감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40년을 함께 하신 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매일 아침 눈 뜨실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선생님, 혼자 참 많이 우셨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동안 그 누구도 제 외로움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제 한 달쯤 지났을 때 명동 보석 상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골랐어요. 2천만 원짜리였죠. 수연 씨, 이 작은 선물 받아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한 건 오직 선생님의 진심뿐이에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발 이런 걸로 제 마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구나. 그 후로도 몇 번 더 선물을 시도했지만 매번 거절했죠. 돌이켜보면 이게 가장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연의 헌신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골프 치고 돌아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즉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사지 배운 적 있어요. 해드릴게요. 1시간 넘게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줬어요. 손길이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하자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라며 운전대를 잡았죠.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휴게소에서는 따뜻한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함께 있으면 저도 행복해요. 혈압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고 과식하려고 하면 부드럽게 말렸어요. 선생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저랑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거든요. 칠순의 저에게 그녀는 사랑스러운 연인이자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교제 6개월째 되던 날, 남산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선생님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어 선생님의 남은 여생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드리고 싶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잃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겠소. 우리 결혼합시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지옥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죠. 프러포즈 후 2주가 지나 양가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신라 호텔 한식당 라연이었어요. 저는 가장 좋은 예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명품 넥타이, 그리고 아내의 유품인 금반지를 꼈죠. 여보, 내가 다시 결혼하려고 해. 괜찮겠지? 나를 용서해 줄 거지? 호텔에 도착하니 김 사장과 그의 아내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형님 오셨습니다. 곧이어 수연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입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신사셨어요. 회색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자세가 꼿꼿하고 눈빛이 온화했죠.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사위로 맡게 되어 저희가 영광입니다. 한복 차림의 어머니도 단아하고 고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말투가 정갈하고 미소가 따뜻했어요.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가문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저희 집안은 본래 전주에서 대대로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고조부께서는 조선시대 말기에 성균관에서 공부하셨고 조부께서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판사를 지냈습니다. 30년간 법조계에 몸담았죠. 판사 출신이라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희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셨거든요. 저는 이화여대를 나와 중학교 교사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수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유난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보냈죠. LA에서 미술 공부 열심히 하고 화랑 일도 했어요. 김 사장 부부도 저희 관계를 극찬했습니다. 형님과 수연이가 정말 잘 어울려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 같아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들의 언행, 옷차림, 말투, 태도,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한치의 흠도 없는 명문가의 풍모였죠. 식사를 마치며 저는 수연의 아버지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수연 씨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 딸이 복이 많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LA에서 오래 살다 보니 외로웠을 거예요. 이제 좋은 분 만나서 저희 부부가 정말 마음 놓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격식 있고 예의 바른 가족을 만나다니.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축복이구나. 결혼식은 2달 후로 잡혔어요. 9월 중순이었죠. 선생님, 저 제안이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하는 게 어떨까요? 사실 저는 선생님과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연은 제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죠. 선생님, 오늘 저녁 뭐 해드릴까요? 갈비찜 좋아하시죠?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발코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목소리가 낮고 급했어요. 응,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노인네가 자고 있어. 노인네? 나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억은 벌써 받았고 이번 주에 나머지 받으면 바로 빠져나올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뭔가 이상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연 씨, 어젯밤 누구와 통화했어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미국에 있는 친구예요. 시차 때문에 그쪽은 낮이거든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동거 3주째 되던 날 새벽 5시였어요. 침대 옆 협탁에서 물을 마시려다 낯선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싸구려 폰이었죠. 이게 뭐지?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어요. 뭐 하세요? 수연이 벌떡 일어나 폰을 낚아챘습니다. 눈빛에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건 제 거예요.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왜 휴대폰을 2개나 가지고 있어? 순간 수연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저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뭐라고? 얼마 전부터 낯선 남자가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전화도 하루에 수십 통씩 걸어요.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어요. 수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폰으로 그 사람의 연락을 받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그 번호를 알려주시오. 내가 직접 그자를 만나 혼쭐을 내주겠소. 하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선생님께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선생님, 수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제가 하는 대로 두세요. 선생님께서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오. 그럼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발이요. 결국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 개운치 않은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어느 화요일 오전 골프 간다고 거짓말하고 강남의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저 아내 될 사람의 뒷조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칠순의 나이에 곧 결혼할 약혼녀를 의심해서 탐정을 고용하다니.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연과의 만남부터 세컨드폰 사건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상세한 조사 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오. 일주일이 지났어요. 탐정으로부터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십시오라는 연락이 왔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 수연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눈을 감은 채 지켜봤습니다. 거실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알았어. 오늘 밤이야. 노인네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2시에 준비해둬. 30분 후 수연이 다시 들어왔어요. 옷을 챙겨 입더니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컵라면 사러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주차장에 검은색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타자 차는 즉시 출발했죠.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도망친 거구나. 다음 날 오전 탐정사무소. 밤새 한숨도 못 잔 제 얼굴은 초췌했어요. 그녀가 어젯밤에 도망갔소. 탐정은 무거운 표정으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말씀하시오. 탐정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0대 후반 남성. 이 남자 이름은 정우진, 48세. 강남에서 치과 운영하는 의사예요. 그 사람이 스토커? 아닙니다. 이 남자는 수연 씨의 또 다른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수연 씨는 의뢰인님과 동시에 이 정우진 씨와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세컨드폰은 의뢰인님 몰래 이 남자와 연락하기 위한 거였죠.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호텔에서 포옹하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사진들은 지난 한 달간 제가 촬영한 겁니다. 수연 씨는 의뢰인님과 함께 살면서도 일주일에 2~3번씩 이 남자를 만났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60대 초반 신사. 이 사람은 박철수 62세. 건설회사 운영하는 사업가. 이 남자 역시 수연 씨와 결혼 약속한 사이였어요. 3명. 화이트보드에 3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정우진, 박철수. 수연 씨는 3분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외로운 중년, 노년 남성을 타깃으로 우아하고 헌신적인 여성을 연기했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혹시 여자에게 돈을 준 적 있습니까? 있어. 3억 원입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집값입니다. 결혼 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다며.
수연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자고 했어요. 수연 씨가 절반, 제가 절반 부담해서 공동 명의로 사자고 했죠. 매매 계약서는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탐정이 살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뢰인님, 이 집은 매매한 게 아니에요. 수연 씨는 이 아파트를 한 달 전에 단기 임대한 겁니다. 월세 300만 원에 6개월 계약으로요. 그럼 이 계약서는 위조예요. 이 부동산 중개업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장과 서류 모두 가짜고요. 내 3억이 정우진 씨에게서도 2억 5천, 박철수 씨에게서도 2억 8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집값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냈어요. 총 8억이 넘는 돈을. 네. 수연 씨는 세 분에게서 총 8억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모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상견례 때 만난 수연 씨 가족들.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자료들을 펼쳐 보였어요. 수연 씨 아버지라고 소개된 남자 실명은 강만수, 68세. 사기 및 횡령으로 7년간 복역했어요. 뭐라고? 어머니라는 여자 박순자, 65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4년간 복역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탐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의뢰인님께 수연 씨를 소개해준 김 사장. 김 사장이 어떻게? 김동철, 52세. 다단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5년간 복역했어요. 그리고 탐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동철과 수연 씨는 내연관계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교도소에서 만난 감방 동기들이에요. 출소 후 조직을 만들어 혼인빙자 사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판사라던 아버지, 이화여대 나왔다던 어머니 모두 거짓이었어요. 상견례 때 보여준 그 모든 우아함과 격식은 전부 연기였습니다. 30년 우정이 범죄 도구였다니. 제가 그토록 품위 있고 격식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전과자였다니. 저는 탐정 사무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 씨가 LA에서 미술 공부했다고 했죠? 네. 거짓이에요. 수연 씨 본명은 한수연, 54세. 20대 후반에 관광비자로 미국 들어가서 불법 체류했어요. 그리고 LA 코리아타운의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유흥업소라니 접객원이었어요. 호스티스라고도 하죠. 15년간 그 일을 하며 손님 대하는 법, 대화하는 법, 상대방 마음 읽는 법을 완벽하게 익힌 겁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에게 보여준 그 우아함은 모두 그 일을 하며 습득한 기술이었어요. 특히 나이 든 한국인 남성 고객들을 상대하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5년 전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어요. 돌아온 후 김동철을 만나 사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를 쉽게 속일 수 있었구나. 며칠 후 탐정의 주선으로 다른 2명의 피해자를 만났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 정우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저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보냈어요. 2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았는데 외로움이 컸습니다. 수연 씨를 만난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치과에 환자로 왔었죠. 나도 같았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선물 거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했죠. 제 아이들까지 챙겨줬어요. 아이들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믿었습니다. 집값을 준 것도? 네. 2억 5천만 원.
제가 모아둔 전 재산이었어요. 결혼 후 새 출발을 하자며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정우진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최근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도 만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추궁하자 저를 스토커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나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소. 자네를 스토커라고 했지. 우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더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요. 그 학비 대려고 회사 자금을 조금 빼돌렸어요. 수연 씨한테 준 돈도 그 돈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네. 횡령이에요. 이게 알려지면 저는 감옥 갑니다. 가족은 파탄 나고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수연 씨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사별한 지 8년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소.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 악당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웁시다. 우리가 당한 수모를, 우리가 잃은 돈을, 우리가 겪은 고통을 반드시 되갚아 줍시다. 정우진 씨와 박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한 여자에게 농락당한 비극적인 동지가 되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의뢰인님, 범인들 체포했습니다. 담당 형사의 전화를 받은 순간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서요? 부산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어요. 수영과 김동철,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 4명 모두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수연을 다시 만났어요.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았죠. 수연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이 아니라 차가운 무표정만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할아버지, 비웃듯 말했어요. 제가 연기 잘했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소? 잔인하다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돈 좀 준 것밖에 없잖아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소. 사랑? 할아버지가 사랑한 건 저를 통해 느낀 외로움의 해소였을 뿐이에요. 진짜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자신의 욕구를 사랑한 거죠. 담당 형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의뢰인님, 진정하세요. 저 여자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2달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에는 수연, 김동철,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수연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김동철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혼인빙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은 총 15억 원에 달합니다. 15억. 우리 셋 외에도 7명이 더 있었다는 거였어요.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우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먼저 정우진 씨가 증언대에 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 여자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닙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게 된 제 마음입니다. 박철수 씨가 다음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족도 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제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증언대에 올랐어요. 재판장님,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며 직원들을 속인 적 없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피고인을 만났을 때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연을 바라봤어요. 저는 피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그녀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순수한 감정을, 그 간절한 소망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잃은 건 인간에 대한 신뢰이고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쳤고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부디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수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직적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동철은 동일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에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었던 돈보다 소중한 정의를 되찾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우진 씨는 재혼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하나 더 태어났다고 하죠. 박철수 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가족들과도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일주일에 2번 저보다 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정우진 씨, 박철수 씨와 만나 식사를 합니다. 가끔 아내 산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했었소.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당신과 함께했던 4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건을 겪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됐소. 사랑이 뭔지, 진심이 뭔지. 당신과의 세월이 다 가르쳐 줬었는데 나는 그걸 잊고 있었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산을 내려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내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제 70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걸 배운 경험이었어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 남은 삶을 담담하게 살아갈 거예요. 외로움과 함께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기억과 함께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으며, 희망과 함께 비록 작더라도